비전스쿨 네 번째, 그죠? 오늘 네 번째 제 4강인데요. 오늘은 아주 정말 귀한 우리 강사님을 좀 모셨습니다. 제가 참 평소 늘 좀 존경하고 너무 감사한 우리 김혜경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김혜경 교수님은 우리 지금 현재는 지구촌 나눔운동 이사장으로 계시고요. 전에는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비서관도 하셨고, 또 이화여대에서 국제개발을 가리키는 또 우리 교수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뉴라이프 선교회에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 강의는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좀 잘 배우고 또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세계로 좀 나가서 선교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열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좀 많은 분들이 사실 현장에 나와서 강의를 들으셔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아주 매우 위중하고, 오늘도 보니까 코로나 최근에 환자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들으실 텐데 하나도 빼먹지 말고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혜경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시죠. 예. 이따 뵙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잘 들리세요? 네, 네. 방금 소개받은 김혜경입니다. 목사님께서 존경한다 그러셨는데 진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목사님을 뵌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2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이제 만나게 됐냐 하면은 몽골에 2년 동안 아주 굉장한 추위가 닥쳐왔었어요. 약 영하 50도까지, 섭씨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진짜 상상도 하지 못할 추위가 닥쳐갖고, 그때 몽골의 가축들이 한 5분의 1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지구촌 나눔운동 사무총장으로 있었고, 그래서 이런 큰 재앙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다. 이 지구촌 나눔운동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미 이제 그 유해근 목사님께서 그쪽에 이제 그 교회도 세우고 이미 몽골의 그 활동을 가장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온 몽골 노동자들 위해서, 이제 근로자들 위해서 그 아이들 학교도 만드셔서 이제 광장동에 있는 이 상가의 지하에서 하셨고, 그때 이제 바가반디 대통령이 오셨을 때도 여기 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해서 목사님하고 몽골을 어떻게 이제 그런 재앙에서 좀 벗어나게 도울까 하고 이제 시작한 게 저희 인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목사님의 그런 어떤 진실한 그런 정말 뭐랄까, 이방인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저한테는 너무 깊게 느껴졌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2번에 거쳐서 하시는 일, 비전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되고, 저도 이제 그런 사역에 좀 미력이나마 좀 보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 부르시면 제가 이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강의하라 그러면 강의하라 그러시고, 뭐 아직 청소하라 그러진 않으셔서 청소 안 했지만 뭐 하라 그러시면 더 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겁니다. 그 지금 네, 저기 혹시 PPT를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사실 국제개발 협력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 이게 뭐야 국제개발 협력? 국제 협력한다 그러면 그냥 국제 간에 이러한저러한 일로 협력을 한다. 그런데 국제 개발이 거기 들어가면 개발 협력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친구들이 너 뭐 가르치니? 대학원에서 국제 개발 가르쳐. 국제 개발 협력 가르쳐. 그러면은 아, 그게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국제 개발 협력이라는 거는 이제 가난한 나라에 좀 도움을 주고 그 어려운 사람들 이제 좀 그 잘 살도록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걸 뭘 가르쳐? 돈만 주면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아니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면은 사회복지를 막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부터 도와야 될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자립을 하게 할까? 아, 그리고 스스로 또 이제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이렇게 그런 발전을 하게 할까?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한정된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나라들도 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공동으로 이제 목표를 같이 해갖고 같이 가야 이게 이제 뭐 시너지 효과라 그럴까요?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다른 국제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해나 이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걸 잘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돕다가 손을 놓고 이제 기간이 끝나서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도와준 거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르칠 게 많아요. 가르칠 게. 또 이렇게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NGO라 그러죠. 이제 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들도 사실 가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뭐 돕는다고 단체가 와서 제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를 돕는다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게 해줘야지.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나가서 활동할 때도 정말 그 나라에 이렇게 그 필요한 것들을 뭔가 또 어떻게 그 나라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갖고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매치를 해갖고 더 효과를 높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국제개발 협력, 이제 그 나라의 개발을 협력한다.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이라 그러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거를 이제 그 비전 스쿨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그 좀 붐이 일어난 게 1990년대 후반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거를 나도 개발협력 할래 하다가 요새는 연세 드신 분들이 되게 많이 나도 해외에 나가볼래 혹은 내가 도울 게 없을까 내가 전문성이 이런 게 있는데 그래갖고 이런 분들이 단체에도 꽤 많이 오시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아마 비전 스쿨에서 이런 과목을 넣어서 이게 뭔가 한번 좀 설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제개발협력 이렇게 해갖고서는 제가 이게 뭐 국제개발협력은 뭐다, ODA라는 건 뭐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좀 이제 이게 너무 새로운 생소한 거라서 조금 거리감을 느끼시기도 하고 이게 나랑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끝에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례로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오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해갖고 여러 선생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사실 이 국제개발협력을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원조를 받았던 나라인데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원조를 받을 때 우리가 어땠고 이 얘기를 하시면은 대부분 다 기억을 하십니다. 맞아. 그랬지. 막 기억을 나실 겁니다. 아마 전화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저보다 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이게 전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 나도 진짜 저때 뭘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은 원조를 주는 나라로서 이제 한국이 지금 바뀌었는데 또 그런 건 어떻게 하나.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도대체 정부에서 이루어지나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뒤쪽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어딜까요? 청계천. 네, 맞습니다. 청계천. 근데요, 제가 이거를 저희 그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이게 어디야? 필리핀이야? 뭐야? 어디지? 캄보디아인가? 이래요. 이 청계천이라고 청계천은 지금요, 다 해갖고서는 물이 쫙 흐르고 아주 깨끗하고 좋은 곳이지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계천 하면은 이 청계천이라고 아시는 세대와 이걸 대답을 못하는 세대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르치는 친구들이 보통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게 이제 뭐 부자들의 클럽이라 그러잖아요. OECD에 가입한 게 1996년 11월에 가입했는데 이후에 다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고 나니까 우리가 벌써 OECD 국가라서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다 경험한 나라 이제 국민들이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나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여기 밑에 이제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그거는 1인당 국민소득이 어떻게 증가했나 쭉 보이시죠?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수출이 얼만큼 증가했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수출 증가한 거와 국민소득 증가한 거와 굉장히 유사하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수출에 의존했다. 그러니까 무역에서 굉장히 성공한 나라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1953년에 67달러였습니다. 1960년에 100달러가 안 됐어요. 80달러. 이때는 아프리카의 가나가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 원조에 대한 책을 보면은 이 한국과 가나를 비교하는 게 많아요. 아프리카 가나에서 가나가 한국보다 잘 살았는데 도대체 지난 60년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렇게 갖고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쭉 보시면 쭉쭉쭉쭉쭉 뭐 이거 뭐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지금은 약 33,000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작년에 사실은 코로나라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3만 불 아마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태리를 우리가 제꼈다고 합니다. 사실 이태리가 굉장히 코로나로 타격을 심하게 입어서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덜 입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좀 잠정적인 거긴 해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세계의 한 10위권 안에 10위권에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소득을 이제 이렇게 절대 액수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물가를 따져갖고 이렇게 구매력이 얼마나 되냐 환산한 게 있는데 지금 일본과 거의 비슷합니다. 2019년에 우리가 거의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제 발전을 했죠. 네. 이제 간단히 이거를 보실 텐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1996년에 이제 OECD에 가입했고 그 다음에 OECD 다크라는 데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다크는 뭐냐 하면 이거는 개발 원조 위원회예요. 이거는 원조를 이제 주는 국가들, 원조를 어느 정도 하는 국가들을 이제 가입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OECD에도 이 다크를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어요. 아는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멕시코 같은 나라는 이제 OECD엔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경제가 또 어려워져 갖고 들어가는 후에 어려워져서 이런 다크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OECD 들어가고 한참 후에 이 개발원조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왜 이걸 이렇게 늦게 들어갔을까?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원조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국민소득의 한 0.7%는 해야 된다. 이런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평균 나라들이 한 0.3%는 이상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의 국제적인 표준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래도 이건 뭐 지금 우리가 이 0.05%밖에 안 되는데 여기 들어갔다가 그냥 뭐 그걸 확 올려야 되는데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다가 사실 2009년 11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왜 들어가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는 마냥 개도국으로 있을 수는 없다. 그때 이제 경제 위기가 온 다음이었는데도 우리가 이제는 딱 선진국 레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해야 될 책임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 10월에 G20 정상회의를 했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G20 정상회의를 한 거는 이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렇게 부자 나라들, 그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 7나라가 이제 G7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룹 오브 세븐. 또 거기다가 러시아 하나 더 끼워줘서 G8.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 2008년, 9년에 이제 경제 위기 이후에 이거 이렇게 우리 7, 8국가가 해서는 안 돼. 그럼 몇 개를 더 여기다 붙일까 하다가 사실 13개를 붙일까 그랬었어요. 근데 13개를 붙이면 우리가 사실은 좀 까딱까딱해서 못 들어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대륙별로 하나씩 집어넣다 보니까 뭐 남아프리카 뭐 이런 데를 넣다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G20을 하면서 하여튼 들어갔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전에는 이 큰 나라 7, 8개 나라가 국제사회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뭐 하는데 이렇게 목소리도 내고 어떤 책임하고 이렇게 쫙 끌어갔다면 이제는 20개 국가들이 같이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그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부산에서 세계 원조 총회라는 걸 합니다. 이건 이제 OECD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개발원조위원회에 이제 들어간 국가들을 중심으로 원조를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원조를 받는 나라도 초청하고 이제 이런 건데 부산에서 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원조가 처음 들어온 게 부산항이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하지 않고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세계 원조 총회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15년쯤 돼서 이제 경제 규모 세계 11위, 수출 규모 세계 6위가 됐습니다. 수출 규모가 세계 6위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세계의 여러 나라 국가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자재를 우리가 수입하고 또 그거를 또 가공하고 뭐 해서 또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수원 역사, 원조를 받는 건 이제 받을 숫자잖아요. 그래서 원조를 받는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원조를 맨 처음에 했는데 그 원조를 받으면서 했어요. 받으면서. 뭐냐면 돈으로는 원조를 받고 했지만 또 그 교육을 하거나 연수를 시키거나 공무원 연수를 하거나 이거는 이미 1960년대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올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이제 받았냐 하면 1945년 해방 후부터 1999년까지 121억 달러를 받았어요. 이게 그 OECD에 보면 원조를 받는 나라의 그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돈을 줘야 원조를 주는 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뭐 미국에서 카터리나나 뭐 이렇게 허리케인이 났다.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 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면 이거는 원조에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부자 나라 도와준 거라서.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그 원조 대상 리스트에 있었냐면 1999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1999년까지 이게 계산이 된 겁니다. 121억 달러.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상 원조를 66억, 또 유상 원조를 한 55억 거의 비슷하게 이제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995년에 세계은행의 양허성 차관, 이 양허성 차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돈을 빌려주는데 좀 오래 있다 갚아도 되고 이율도 좀 작고 한 좋은 조건의 차관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거 대상국에서 졸업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2000년에 OECD 그 원조 대상국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이제 그 원조 대상국에서 졸업한 거는 2000년부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도 이게 있죠. 그래서 국립의료원, 키스트, 정수직업훈련원, 금호공고, 한덕부산직업훈련원, 창원기능대학, 창원직업훈련원. 지금 다 전문대학으로 되기도 하고 키스트, 카이스트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세워준 게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고 우리는 이 처음에 외국에서 원조로 세워준 거를 너무 잘 관리하고 너무 잘 발전시켜서 지금 대부분 다 대학으로 되어 있어요. 창원도 대학으로 되어 있고 정수직업훈련센터도 지금 뭐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그대로 다 발전해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한테 원조를 줬는데 그냥 어디로 샌 게 아니라 엄청나게 우리가 잘 활용해서 여기서 인재를 키워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조를 받을 때 어떤 거에 주력을 했냐? 사람을 키우는데 굉장히 주력했다. 이제 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원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나? 아마 이제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저 옥수수 빵도 이렇게 얻어 먹었고 이제 우유가루나 이제 이런 것들도 배급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미군 군정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이제 3년 동안은 이제 미군 군정하에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미군이 군정에 가면은 점령지 고 원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복구를 이제 지원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거의 다 이제 구호예요. 구호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근데 불행히도 한국 전쟁이 났죠. 그래갖고서는 이제 구호 복구를 하려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갖고 뭐 그나마 있던 것도 다 부서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또 다시 구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복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개발을 다시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전쟁이 나가고서는 있던 것까지 다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유엔이 한국 재건단이라는 걸 만들고 한국 통일부흥위원회라는 걸 설립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야 한국을 돕자. 그래서 유엔에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서는 원조들이 이제 원조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러면 한국 전쟁에서 얼마나 이거는 이제 통계인데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피해가 있었나? 한국군 피해라든가 이렇게 사망, 부상, 실종, 포로 뭐 이걸 다 합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다음에 유엔군 피해도 컸고 민간인 사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었는데 이제 민간 경제 피해 규모가 GNP 국민 순생산의 약 85% 산업시설의 거의 절반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는 이때부터 또 다시 전쟁 후 복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쟁 후 복구를 하기 시작해갖고서는 이제 구호에서 경제 재건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했는데 사회 기반 시설, 즉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인프라를. 한쪽에서는 또 사람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교육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지원한 것 중에 철도를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주 비료공장, 뭐 국립의료원, 그 다음에 수력발전소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지게 됐고 이제 이때 당시에 우리가 너무 배고프니까 미국이 이제 잉여 농산물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게 뭔가 그러실 텐데 헬프 코리아 트레인입니다. 그때도 이미 한국 교민들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래서 한국 전쟁이 났으니까 이거 돈을 모으자. 그래갖고 이 이제 기차가 대륙을 횡단했어요. 대륙을 횡단하면서 돈을 모으자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한복 입은 아기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덤 익스프레스 해갖고서는 돈을 모으자.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제 싸우는데 북한은 공산주의고 남한은 자유주의니까
이 자유를 지키자 해갖고 이제 자유 열차 해갖고서는 이제 이거를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버마에서 지금 이런 버마 사태 때문에 버마를 위해서 이제 모금을 합니다. 이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모금을 하자 하는 것처럼 이제 그때 한국을 위해서 했고, 옆에 보시면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뜨개질 하시는 게 보여요. 뜨개질 하시는 게. 이게 뭐냐면 케어 패키지인데, 미국에 이제 케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중에 케어가 이제 맨 처음에는 유럽을 도우려고 만들어졌는데, 아직 한국 전쟁이 나니까 한국을 도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상자를 보냈습니다. 그 상자를 열면은 여기 이제 통조림 같은 것도 들어있지만은, 먹을 것도 들어있지만 여기에 뜨개질을 할 수 있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따뜻하게 요걸로 이제 뜨개질을 해갖고 뭐 스웨터도 떠 입고 해갖고 하라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월드비전이라는 옛날에 선명회였는데, 여기도 한국의 고아들을 이제 돌봐주기 위해서 미국의 바피어스 목사님이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하고 같이 도와주자 해갖고 만든 게 이제 월드비전입니다. 그런 많은 단체들이 와서 우리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이제 지금 현재 옛날에는 크리스천 칠드런스 펀드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 이제 기독교 어린이 재단, 이게 지금 어린이 재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이브 더 칠드런도 우리 아이들을 돕다가 이제 이름을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고, 이런 단체들이 이제 와서 우리를 돕기를 시작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립의료원이라는 게 설립이 됐는데, 이 국립의료원은 스칸디나비아 3개국이 이 병원을 세운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대로 있죠. 이게 굉장히 우리 여기 저도 이제 가서 예방접종, 아프리카 갈 때는 예방접종을 여기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빌딩만 세워준 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왔어요. 와갖고서는 이제 여기서 실제로 이제 전후에 여기를 이제 도와주고, 그리고 기술도 전수해주고, 우리 연수도 시켜주고, 그리고는 이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굉장히 잘 발전을 시켜서 이제 국립의료원이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미네소타 프로젝트입니다. 이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이제 미국의 국제협력본부가 ODA로 지원했다는데, 이제 ODA가 뭐냐 많이 나옵니다. 이제 ODA. 근데 이제 ODA는 사실 원조예요. 원조를 조금 이제 영어로 할 때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합니다. 이 공적 개발 원조는 정부가 주는 원조를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합니다. 아까 케어나 월드비전이 하는 거는 민간 원조죠. 민간 원조. 그리고 요거는 이제 OD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제 용어고요. 요걸로 이제 프로젝트 지원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대, 의대, 공대, 농대, 이게 대부분 보면은 기술이 필요한 데입니다. 기술. 요 사람들 를 이제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돌려보내기도 했고, 뭐 한 1년, 2년 이렇게 연수해서 돌려보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직접 이쪽에 한국에 와서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원조가 돈만 주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아까 국립의료원이나 이걸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병원이나 학교나 기술학교나 이런 걸 지어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인프라, 철도라든가 뭐 이렇게 댐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세워주는 것도 있고, 인프라를 세워주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람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가서 이제 기술을 가르쳐주는, 요걸 기술 협력이라고 합니다.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아마 한 80, 90 이렇게 되셨을 겁니다. 예. 저희 작은 아버지도 뭐 여기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가 되면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합니다. 사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제 2번에 걸쳐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1962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수출 중심의 산업화를 했어요. 근데 보통 나라들이 수출 중심의 산업화를 하거나 수입 대체 산업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대체는 자기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수입하지 말고 우리나라 국산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하는 거를 이제 이런 산업화를 한 게 남미입니다. 남미고 수출하자. 우리의 경쟁 우위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우리가 경쟁이 낮은 거는 수입하자. 이렇게 간 게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홍콩 이런 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했습니다. 수출 중심으로 산업화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뭐 심지어 머리 잘라서 가발도 우리가 수출을 했고요. 또 봉제 해갖고서는 뭐 옷 공장 해갖고 수출도 했고요. 여러 가지 생각나실 거예요. 그거부터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편 어렸을 때 뭐 일본제 연필을 가지고 다닌다든가 외제 그 학용품 가지고 다니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왜냐하면 국산품을 애용하자 그랬기 때문에 이게 한쪽으로는 질이 나쁜 거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국산품을 애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는 우리 수입하지 말고 우리가 산업 만들자. 한쪽으로는 우리 수출 경쟁력을 키우자. 그래서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우리가 진짜 막 금융도 이제 말하자면 대출도 막 해주고 그랬잖아요. 좋은 조건에 막 대출해주고 이랬잖아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을 했어요. 섬유, 신발, 전자. 뭐 신발하면 지금 한국제가 제일 좋습니다. 한국제가. 네, 섬유도 그때는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 저렇게 돈을 벌어오면은 이제 그거를 또 기간 산업에 하고 인프라에 하고 우리가 굉장히 말하자면은 이 전체적인 계획을 잘 해갖고서는 벌어오는 거를 전에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이때 이제 뭐 서독에 파독된 광부라든가 간호사들이 보내오는 돈까지도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쥐어짜갖고 우리 산업화에 들어갔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아마 여러분들 그 비전 스쿨도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유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한국어 가르치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동대문에 가보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런 원조를 지원해갖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외 근로자로 나온 사람들이 이 돈을 여기서 막 홍청봉청 쓰지 말고 자기 나라에 보내서 그 나라의 어떤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 송금을 할 때 좀 송금 수수료가 없이 좀 송금 수수료를 낮게 해서 보내게 해라. 이런 것도 좋은 정책이에요. 이제 개발 정책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원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때 이제 60년대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이런 협력이 증대되는데 여기는 이제 은행이잖아요. 돈을 꿔주는 거예요. 좋은 조건으로. 그래서 우리가 차관을 이제 많이 가져왔죠. 그래서 아마 강남에 AID 아파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AID 아파트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이게 어떻게 이름이 AID 아파트일까? 그런데 이게 원조 아파트라는 거거든요. 원조가 다졌다. 그래서 AID 아파트라면 굉장히 괜찮은 데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이 한국에 이렇게 돈을 꽂았느냐. 이런 데도요, 돈을 꽂주는데 부지하게 많은 나라들이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근데 돈을 안 갚으면 이 은행들도 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계획을 해서 잘 쓸 수 있는 데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잘 따져갖고 주는데 한국이 계획을 잘 세워갖고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하니까 이제 돈을 주기 시작해서 다자간 협력이 이제 확대한 겁니다. 다자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보통 미국이 우리한테 주는 거는 양자. 그래서 양쪽이 한다 그래서 양자고 세계은행이 우리한테 주는 거는 세계은행은 여러 나라에서 출자를 받아갖고 여러 나라에 돈을 주기 때문에 이걸 다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고 우리가 이제 키스트가 이때 이제 세워졌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대한 국제경제협의기구가 있어요. 이게 한국에 대한 이 경제
국제경제협의기구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조 주는 기관들이 다 해서 여기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발전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원을 해달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협의하는 이런 기구에서 다 해서 이게 굉장히 나중에 평가할 때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예산처라든가 지금 우리가 기획예산처가 없지만은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처 이런 데가 이제 담당을 했었죠.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이제 그 미국의 지원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은 1970년대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새마을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와 또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농촌의 개발이라든가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운동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떤 계획을 해갖고 이게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작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이제 뭐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여러 뭐 경희대학교의 그 조용식 학원장이라든가 이런 내가 이거 기여했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분 계십니다. 어쨌거나 그런 생각들을 다 해갖고 이제 그 국가에서 이걸 하자, 국가 주도로 하자 했는데 보통 국가 주도로 하면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막 찍어 누르면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밑에서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막 바깥으로는 말을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마을마다 이게 참여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잘 되는데 더 주기도 하고 리더를 데려다가 이제 새마을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운동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그게 정치적으로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하는 것들이 왈가왈부하는 그런 게 있지만은 그 자체로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운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이다. 그래서 위와 아래가 만났다 해서 이런 거를 샌드위치 참여 개발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참여 개발. 이게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이거는 세계은행의 이제 학자들이 이런 형을 샌드위치 참여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경공업에서 이제 중공업으로 가보자. 독일처럼 우리 해보자. 그래갖고 사실 독일을 벤치마킹 해갖고 중공업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철강, 비철금속, 전자 이런 건데요. 우리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죠.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고 포스코도 만들었습니다. 아니 도로도 잘 없는 데다가 그 철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때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 다 안 된다. 그랬는데 정말 뭐 정주영 회장의 그 조선 이런 것들이요. 지금 조선 같은 거는 우리가 배를 만들 수가 없는 나라에서 사실 배를 만들었고 이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자 이런 쪽은 세계 1위잖아요. 이런 나라로 됐는데 이게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돈을 이제 끌어다가 했는데 1973년하고 1979년에 석유 파동이 옵니다. 오일 쇼크. 아마 석유 파동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석유값이 막 올라가니까 우리가 다 석유를 자동차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산업에다 석유를 씁니다. 그래서 산업에다 석유 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석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냥 파산을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처음에는 73년에는 이 은행들이 그대로 그 이율을 올리지 않았는데 79년에는 그 우리한테 돈 꾸준 많은 은행들이 이율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율을 갖다가 2% 아래잖아요.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2%가 안 돼, 1%, 1.5%인데 만약에 이걸 3% 올렸다 그러면 엄청나게 파산을 해요.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그것처럼 그때 79년 이제 석유 파동 후에 이율을 올려버리니까 이걸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갚을 수가 없을 때 가는 데가 이제 IMF입니다. 돈을 갚을 수가 없는데. 왜냐면 IMF는 이게 나라들이 막 파산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가 막 흔들흔들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잖아요. 그래서 IMF 가야 되는데 우린 거의 갈 뻔했는데 이거를 아주 잘 극복을 했어요. 이때는 안 갔죠. 우리가 그래서 IMF 갈 뻔하다 안 갔고 나중에 갔죠. 나중에 97년에 갔는데 어쨌거나 이런 위기를 거치면서도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70년대에 성공을 해갖고 이 옆에 보시면은 이제 일본의 원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77년에 독일이 창원 기능 대학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독일의 원조를 이렇게 잘 보시면은 그 직업훈련 쪽으로 1위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기술을 배워주고 훈련시키는 거 이거가 이제 굉장히 잘해요. 그 독일이. 그래서 우리가 요 도움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정수직업훈련학교 이런 데는 거기서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뭐 이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대일 청구권 자금이 이때 들어왔어요. 70년대. 그래서 대일 청구권 자금이 들어와갖고 60년대, 70년대에 이제 5억 달러가 들어와서 어디로 갔냐? 소양강 댐 만들고 포스코 만들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이제 뭐 항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를 다 사회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드는데 했습니다. 일부는 농업과 이제 영세 제조업 등에 투자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이 대일 청구권 자금에 대해서도 그때 뭐 이제 일본하고 이거를 합의한다 해서 이제 반대하는 학생 운동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 돈이 이때 들어와서 상당히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80년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아까 우리는 IMF에 안 갔지만 많은 나라들이 IMF에 갔어요. 뭐 IMF에 가갖고 IMF가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시장을 개방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금융시장도 있고 이제 은행이라든가 이런 거 개방하라. 그래서 HSBC인가 그 제1은행도 넘어갔었죠 그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마 기억하시지만은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기업들을 막 외국 기업들을 만나고 했었고 상당 부분 또 그 외국 기업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인수한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시장으로 해갖고 자유화해라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금리라든가 이제 그 외환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화해라.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들쑥날쑥하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자유화 개방화 정책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이거는 흐름이에요. 흐름이고 영국에서는 대처 수상이고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이제 대통령을 하던 시절이고 이때는 이제 정부는 조그맣게 하고 어떤 시장이 역할을 하게 하라. 그러면서 자유화 개방화가 아주 세계의 큰 물결이었습니다. 근데 원조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조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너의 그 무역 그 시장 개방해 이렇게 갖고서는 이제 사실은 그 튼튼한 경제는 그런 거를 견딜 수가 있는데 좀 튼튼하지 못하면 굉장히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가 그랬는데 우리는 요때 이제 IMF의 그런 조건은 받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는 IMF 안 갔기 때문에. 80년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저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이 12%입니다. 86, 88년에 3년 동안. 가장 우리의 성장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5개년 계획이 2번 하면서 이 열매가 이제 여길로 이제 와갖고 이때 막 성장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서울 올림픽을 그 성공적으로 치러내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치러내갖고서는 이제 그때 그 당시 이제 요거 좀 전에 이제 일본의 나카소네 총리가 방한해갖고 N으로 차관을 딱 주겠다. 많이 주겠다 했는데 이때가 일본이 원조 규모가 세계 1위였습니다. 보통 미국이 1위인데 일본이 이제 이때 몇 년 동안 1위였는데요. 왜 그랬냐면 나카소네 수상이 이렇게 보니까 일본이 거의 뭐 좀 미국하고 1, 2위를 다투는데 경제력이 말이 어떤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알아주질 않을까? 보니까 그냥 돈 벌어오고 무역해서 돈 벌어오고 이렇게 했지 뭘 베푸는 게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조를 우리가 많이 안 했구나. 그래서 이때 그냥 확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 이후에. 그래서 한때 이제 일본이 경제적 동물이다.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요걸 많이 먹었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그 얘기가 언제 들어갔느냐. 바로 이제 일본이 미국보다 더 원조를 많이 줄 때, 그때 이제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도 이제 이때 받았고, 우리도 저 경제 성장률에 힘입어서, 이게 우리도 일본처럼 N 차관을 주는데 우리도 차관을 줘보자. 차관을 주자. 그럼 차관을 주면서 우리 기업이 같이 나가면은
개도국에서 우리를 환영할 거다. 그러니까 기업도 진출하는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명분도 좋고, 이렇게 원조한다는 명분도 좋고 해서 이제 일본의 그 기구를 똑같이 OECF를 똑같이 본따서 만든 게 EDCF입니다. 이게 대외경제협력기금이고 지금까지도 있고요. 이게 이제 수출입은행이 이거를 이제 다루고 있고 그 정책을 만드는 고위의 기획재정부가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면은 EDCF 자금으로는 크게 인프라가 나갑니다. 크게. 철도를 놔준다든가 길을 닦아준다든가 뭐 항만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크게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걸 설립하면서 그 차관에서는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받았냐라고 보시면은 바로 이만큼 받았습니다. 저 연두색으로 이렇게 막대기 연두색이 무상 원조입니다. 그냥 주는 거.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그냥 주는 걸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파란색은 이제 하늘색은 유상 원조입니다. 이거는 꺼주는 거.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착해서 다 갚았어요. 떼어먹지도 않고. 요새 다른 나라들은 이제 못 갚고 나가 자빠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 꺼달라 그랬냐? 니네가 꺼줬지. 뭐 이러는 나라도 있고. 또 대통령이나 이런 위에서 부패해갖고 다 이게 다 뭐 진짜 이렇게 갖고 대표적인 데가 이제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때였는데 이제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빛이 맞아서 지금 숨도 못 쉬겠다. 우리 살려줘라. 응? 어느 정도 깎아줘야 우리가 우리 숨 쉬고 니네한테 갚지. 내가 죽으면 니네 어떻게 갚냐? 어떻게 받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런 걸 조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 상당히 이거를 잘 해결을 했고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이제 다자 원조, 밑에 양자 원조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월드뱅크나 아시아 개발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121억 달러를 이제 받았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가 됐습니다. 1990년대가 되면서 우리가 1991년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남북한 동시 가입을 했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게 설립하게 됩니다. 요거는 무상원조 기관이에요. 아까 EDCF는 유상원조 기관이고 이 무상원조 기관은 이제 국제협력단은 사실은 이게 전신이 있어요. 전신이 뭐냐면 해외 이주공사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이주공사는 우리가 이제 사우디, 중동에 근로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이 이주공사가 이제 거의 할 일이 없어지면서 요거를 이제 국제협력단을 만들고 또 국제협력단에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국제협력단이에요. 그래서 코이카라고 합니다. 코이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상원조를 하거나 기술협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도국에서 사람들 공무원이나 뭐 이렇게 그런 기술 인력을 초청해서 연수를 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또 연수를 시켜주거나 자문을 하거나 혹은 거기에서 대학원생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2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보내거나 혹은 우리 봉사단이 가서 이제 거기서 또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기술협력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이대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가 개발도상국에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나 이런 데서 이제 공무원들이 우리 이 ODA로 장학금을 받아서 오는 친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95년, 2000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원국에서 졸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우리가 97년에 금융 위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OECD를 가입했는데도 이 금융 위기가 맞게 되는데 이게 이제 태국부터 시작을 해갖고서는 우리가 이제 차관들을 이때 다시 돈은 많이 꼬았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갚을 길이 없어서 IMF에 가갖고 이때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겪었죠.
IMF의 그 조건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제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막 그래갖고 상당히 많은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아주 우리 역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기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아마 해방 후에는 가장 힘들었던 기간일 텐데,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IMF, 세계은행 이런데 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한국 경제 발전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하고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바로 이 선이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입니다. 자, 밑에 여기에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를 보시면은요. 특히 케냐는 거의 비슷해 딱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인도가 지금 여기 후에 이제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나라들 중에 여기 칠레나 이런 데를 보시면 칠레나 뭐 그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 보시면 여기서 거의 머물러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엄청나게 잘 살았었습니다. 잘 살았는데 이제 그게 멈췄죠. 그 성장이 멈췄다 해갖고 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맨 아래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이 여기입니다. 한국보다 높은 쪽으로는 대만과 그 다음에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거의 올라가는 이 속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모델을 얘기할 때 우리 그 발전에 대해서 이제 연구 대상이다 라고 할 때 항상 한국이 1번입니다. 한국이. 왜 그러냐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전에 발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섬나라고 이런 데에 비해서 한국은 그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정말 성공적으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표 원조의 성공국, 그 다음에 개발의 성공국가로 항상 꼽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제 2000년에 들어와서 한국이 어떻게 이제 가고 있나. 네, 가기 전에 사실 요즘에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한때 헬조선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요새는 또 굉장히 그 젊은 친구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좌절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저희 애도 한참 그 대학 들어갈 때, 저 때는 대학교 앞에 가서 줄만 서면 대학교 들어간 줄 알더라고요. 저희도 나름 공부해갖고 열심히 해서 들어갔는데, 부모 때는 무슨 땅 따먹게 해서 뭐 한 줄 알고 굉장히 자기네만 힘든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얼마나 어렵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갖고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제가 젊은이들하고 이러면서 지금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는 발전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일자리가 있지 않았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요새 너네들은 좋은 직장만 찾다 보니까 그러지 않느냐, 우리는 진짜 아무거나 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들과 앞서거나 제가 비슷한 세대를 이렇게 볼 때 정말 억울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불평을 하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우리는 최빈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걔네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씨가 다른가 어떤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저도 사실 젊은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하다가도 어떤 때는 조금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의 굉장히 열정과 노력과 피와 땀으로 인해서 ODA를 주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주는 나라가 돼갖고 이제 공여국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OECD 다크 가입을 했는데, 사실 이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OECD 너무 오래됐으니 개발원조위원회를 들어가자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나라 정권 바뀌면 그냥 후딱후딱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뀌니까 바뀐 데다가 이제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하는 그때 강만수 이제 그 장관이 할 때 이제 재정 쪽이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전 정부부터 이거는 계획했던 거고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들어가서 어떤 국제적으로 위상을 세우고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결정이 돼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갖고 사실 다른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막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뒤집혔는데 이 정책만큼은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거의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로 올 동안 그다지 부침이 없이 온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씩은 달랐지만 상당히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정책은 이렇게 좀 가야 된다. 큰 줄기에서는 이렇게 확확 뒤집지 말고 예측 가능하게 가야 된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못한 거는 이제 계획했던 것만큼 이제 목표치를 채우지는 못했어요. 목표치를 채우지 못해서 조금 이제 그게 미진하긴 하나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가고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보시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우리가 처음에는 USAID가 우리가 돈을 대줄 테니 니네 나라에서 좀 개도국 사람들을 초청해서 연수를 해라 그래서 1960년대부터 우리가 이런 걸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고 훈련을 잘 시킨다라고 이제 보인 거죠, 저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해갖고 우리가 이제 개도국 사람들, 이제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연수를 시키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전문가를 이제 해외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60년대. 그러면서 이제 68년에는 의료단도 파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69년도에 이제 프로젝트형 기술협력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거기다 병원을 세워준다든가 뭐 하는 거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를. 그리고 이제 72년엔 태권도 사범이 나갔는데 왜 도대체 나갔을까? 근데 이게 태권도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제 정신력을 강하게 한다 그래갖고 이제 이 태권도 사범을 우리가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77년에 이제 처음으로 한국 기자재를 개도국에 공유하는 물자 지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돈이 9억 원이었어요. 9억 원. 이후에 이제 82년도에 보면은 이제 개도국의 인사를 초청해서 우리는 개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7년에 EDCF가 세워지고 국제협력단이 세워졌는데 89년에 한국 해외 청년 봉사단을 유네스코에서 시작했는데 이걸 이제 코이카가 가져와서 지금 매년 해외 봉사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지나면 갈 거고요. 근데 저거 시작했을 때는 전부 청년들만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50대, 60대에 신청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에 이제 베트남을 쭉 위서부터 아래까지 돌면서 청년 봉사단으로 나간 분을 70분 이상 만났는데 그 중에는 이제 대학 교수하다 가시던 분들도 있고 회사에 중역하다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나가실 때 어떤 거 자기 이제 전문 분야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나라의 언어라든가 아니면 영어, 언어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 좀 아시고 이런 공부들을 좀 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분 중에 제일 성공한 분이 한 분 이제 사례를 들면은요. 이 1990 몇 년에 2000년 되기 전에 만난 분인데 이분이 정수직업훈련학교에 목공 교사셨어요. 목공 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훈련 부장을 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하다가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이 개도국 사람들 우리가 여기 초청했다 그랬잖아요. 개도국 학생들이 와서 이 친구들하고 가끔 집에 데려와서 밥도 먹이고 얘네들하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영어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영어 공부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의 다른 나라들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50이 넘고 이제 60이 가까워지면서 이거 내가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제가 지구촌 나눔운동에 있을 때 연결이 돼갖고 이분을 이제 코이카에 가서 유엔에도 또 봉사단이 있어요. 유엔 볼런티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한국의 볼런티어보다 조금 더 좀 대우가 좋아요. 그래서 유엔 볼런티어로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지구촌 나눔운동 같은 이 단체에 보내는 건 안 되고 어떤 국가기관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막 또 외교부에 쫓아다니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분이 유엔 볼런티어, UNV라는 걸로 단체에 나간 분입니다. 한국 단체. 그런데 이제 이분이 거기서 몇 년 하시고 나서는요,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직업훈련의 전문가가 돼서 아프가니스탄에 직업훈련센터 쓸 때 그거 이제 기획해갖고 가서 이제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아프리카 국가라든가 여러 국가에 해갖고 지금은 이제 75세가 거의 되셔갖고 지금 책을 내고 있어요. 아마 올해 안에 나올 텐데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사실 조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좀 준비하고 그렇다면은 나중에 사실 은퇴하고도 상당히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다. 근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분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서 저는 그게 도대체 뭐가 노하우인가 그랬더니 전부터 이제 그런 외국인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서 공감대를 이제 쌓는 실력을 해왔고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활동하시는데 헌옷을 이제 잔뜩 해갖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거기에 가서 자판을 벌여놓고 막 그거를 해갖고 파시더라고요. 팔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팔면 안 돼요. 이거 후원받은 건데 그랬더니 이게 공짜로 주면은 사람들이 아무거나 갖다가 걸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가져가게 싸게 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모아갖고 또 그 마을에 필요한 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여기 보면은 NGO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전에는 이제 코이카 같은 데가 직접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어떤 단체나 대학이나 아니면 회사나 기관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이제 이런 원조 자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NGO 이런 단체들에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일을 잘해야 되죠. 전문성 있게 일을 잘한. 그래서 이제 코이카에 신청을 해갖고 그게 이제 심사를 통해서 이제 합격을 하면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그러면 한국의 ODA가 얼마냐? 3조가 넘습니다. 3조가. 네, 이 대외경제협력기구와 한국국제협력당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한국은 왜 도대체 이 원조를 해야 될까? 이제 이유를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경제 발전, 그 다음에 민주화를 다 이룬 거의 뭐 정말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세대에 한 세대에 이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자원이 많아요. 사실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우리 자체가 자원이다. 우리 자체가 자원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론 바깥에 이제 세계가 달라지고 옛날과 달라진 거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던 경험 중에 개도국에 이렇게 적용하면은 성공적으로 이제 결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KDI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 개발원이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코이카가 또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 사례를 갖고 이제 어떻게 도울까?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무역에 굉장히 의존하고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원과 에너지는 해외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가의 협력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쪽에 이제 원조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고, 또 그 요새는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뭐 코로나19도 뭐 기후 재난의 뭐 한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는 한꺼번에 우리가 그 협력을 해서 사실 협력을 해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약간 자국 위주로 간다. 그래갖고 다시 이게 정말 국가 이기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백신이 지금 서로 이게 주느니 마느냐 하니까 약간 지금도 이거 자국 이기주의 아니야? 그래갖고 좀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아마 곧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이제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 분위기로 코로나19 이후에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이 팬데믹이라든가 전염병의 팬데믹이라 이런 거를 같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사례가 근래에 없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자국 이기주의로 갈 수 있지만은 아마 여기에 대한 반성도 나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으로 이런 것들을 대체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지금 이제 유엔이나 세계은행이나 이미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우리가 2000년대에 와서는 이제 이제 쭉 역사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2000년대에 크게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 하면은 2005년대에 노무현 대통령 때 대외 원조 개선 종합 대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ODA 종합 대책. 여기 보면 우리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ODA를 얼마로 늘려야 된다. 이런 거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거를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4개의 큰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때. 그러면서 이제 2006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각 장관들, 차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외교부라든가 기획재정부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제 장관급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민간위원들이 한 7명 정도가 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여기에 이제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제 빈곤 퇴치 기여금 제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비행기 한번 탈 때마다 1,000원씩 내십니다. 국제선 탈 때마다. 이런 ODA 말고도 또 이런 자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만 한 게 아니라 프랑스라든가 프랑스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ECD 이제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이 확정됐고, 우리가 2010년부터 우리 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번째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한 29개 나라가 여기에 이제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2005년에 ODA 종합 개선 방안을 만들었는데, 2010년, 2015년, 2020년에서 매 5년마다 이 국제개발협력을 어떻게 할까 하는 기본 정책을 만듭니다. 이 대부분의 이제 정부에서는 5년 단위로 이제 기본 정책을 만들고, 거기서 매 1년마다 이제 시행 정책을 만드는데, 이게 매 5년마다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이제 보시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00년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잖아요. 그래갖고 2000년 이게 앞자리가 바뀌니까 뭔가 이게 다르게 해야겠다. 여태까지 원조 주던 방식보다 우리가 훨씬 잘해야 되겠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어갖고, 가난해갖고 정말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정말 쉴 것도 없고,
집도 제대로 없고 정원에도 못 가고 교육도 못 가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예요. 기본적인 인권인데 이런 게 안 되는구나.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그 국제적으로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해갖고 이제 유엔이 목표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 밀레니엄 개발 목표입니다. 2000년에 이제 밀레니엄이 되니까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만들자 해서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8가지를 이제 목표로 삼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절대비 인구가 기아, 두 번째가 이제 초등교육, 세 번째가 성평등, 네 번째가 아동 사망, 5세 이하의 아동 사망, 다섯 번째가 산모 사망, 산모.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질병입니다. 특히 이제 에이즈라든가 폐결핵이라든가 말라리아 같은 질병.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 화장실 뭐 이런 거요. 이 7가지는 최소한도 해주자. 이런 걸 도와주자 해갖고 여덟 번째가 그래서 파트너십을 하자. 가난한 나라와 이제 부자한 나라 같이 파트너십을 해서 이걸 도와주자 하는 이런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유엔에서. 우리도 가서 이거 이제 여기 사인했죠. 그리고 나서 15년을 열심히 이거를 이 개발협력하는 기관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한 결과 상당 부분 또 달성하기도 하고 달성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의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 이거 15년만 더 하자. 그래갖고 이제 다시 목표를 세운 게 SDG라는 겁니다. 저게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예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그럼 뭐냐? 더 많이 들어갔어요. 더 많이 들어갔는데 두 가지 이제 크게 들어갔어요. 아까는 이제 어떤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면은 여기는 근데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도와줘서는 계속 지속되지가 않으니 경제 성장을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 대한 게 들어갔어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럼 산업화, 혁신 이런 것들이 여기다 집어넣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8번, 9번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선진국들이 막 열심히 경제 발전을 해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기후변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 같이 이런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또 예방해야겠다 해서 환경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를 쓰자.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를 좀 지속 가능하게 하자. 환경을 생각해서 하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죠. 그 물 밑에 사는 생물, 땅 위에 사는 생물 이런 것들에 그걸 보존하자라든가.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행동하자. 예방하고 거기에 대해 행동하자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들이 지금 2030년까지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총장일 때 하시고 또 우리나라도 이걸 만들 때 참 적극적으로 여기 참여를 했어요. 이걸 만들 때.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걸 만든 당사자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개발 협력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ODA는 그러면 어떻게 증가해 왔나? 이게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1999년부터 해갖고 쭉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 늘어나는 비율로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경제 발전도 빨리 했지만 ODA도 빨리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얼마를 했냐? 이게 금액으로 따지는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맨 밑에가 미국이 제일 많이 하죠. 예전에는 이제 일본이 80년대 말에는 제 두 번째였는데 지금은 독일이 엄청 합니다. 독일이 하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나라는요 0.7% 국민소득 0.7%를 원조를 주자 그러고 아주 법에다가 이제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한 15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4, 15, 16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도 상당히 선방했죠. 네, 좀 더 잘하면 좋겠지만 아직도 이제 조금 더 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냐? 앞에랑 뭐가 다르냐? 이거는 국민 소득 대비 몇 %를 원조를 주느냐입니다. 네.
이게 원조가 금액이 많은 것도 좋지만은 국민소득 대비 좀 많이 주라. 이런 이제 기준인데요. 유엔은 얼마를 주라고 권고를 하냐면 0.7%를 주면 좋겠다. 부자 나라들이. 그러면 가난한 나라들이 좀 괜찮아질 것 같다. 근데 사실 많은 나라들이 아직 0.7%를 못 줍니다. 이 0.7%를 주자고 정한 게 언제냐면 1970년이에요. 1970년에 딱 이걸 정하고 나서 그래? 그럼 우리 0.7% 주지.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그때부터 0.7% 이상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런 나라가 1%가 넘어가는 나라가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거의 1%가 스웨덴이었습니다. 요새 덴마크가 좀 내려갔는데 이제 이런 나라들은 근데 그 GDP가 작기 때문에 이 1%를 줘도 사실 절대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미국 같은 나라가 1%를 확 주면은 이제 좋을 텐데 이 1%가 안 된다는 거죠. 많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신 미국은 이제 프라이빗 에이드, 민간 도네이션이 많습니다. 민간 기부가 가장 세계에서 많은 나라죠. 그리고 이제 덴마크, 이제 그 영국까지가 0.7%고 작년에 독일이 0.7%를 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냐? 0.15% 정도입니다. 0.14, 0.15.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가 뭐 미국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절대량이 크기 때문에 항상 미국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하고 이 비율도 제일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고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나면 뭐가 필요하느냐? 이 돈을 쓸 사람들이 필요해요. 쓸 사람들, 잘 쓸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NGO든 회사든 어디든 이런 돈들을 어떻게 잘 쓸 것이냐, 어떻게 잘 쓸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제 연결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나 코이카나 이런 데의 과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원조 형태별인데요. 그 양자간 원조는 아까 우리가 어떤 나라에 주는 거, 다자간 원조는 우리가 세계은행이나 유엔이나 이런 데 주는 거. 그래서 한 7대3 정도가 이제 비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요 자료를 조금 업데이트를 못 했는데요. 우리 베트남 엄청 사랑합니다. 항상 베트남이 원조 받는 1위고요. 한동안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에 아프간에 돈이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디에다가 요것도 조금 2014년에 조금 오래된 자료인데 우리는 이제 경제 인프라에 많이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 인프라를 또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경제 인프라에 많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그 교육이나 보건 이런 쪽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통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를 이제 잠깐 하시면은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이제 그 총리실 산하에 있다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정책 결정을 가장 최종적으로 하는 데고요.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두 군데서 이거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예요. 그래서 무상원조는 외교부에서 하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에서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그 돈은 EDCF에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외교부는 코이카.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들도 많이 하고 뭐 다른 그 부처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앞에 거를 다시 이제 실행 기간만 자세하게 한 거고요. 이거를 보시면은 그럼 어느 기관이 얼마나 돈을 내느냐? 코이카와 EDCF가 거의 반반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반.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거의 무상원조가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그 유상원조, 차관을 많이 주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제는 이제 차관을 좀 줄이고 무상원조, 그걸 더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마 무상원조, 코이카가 주는 돈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예측입니다. 다른 부처들도 이제 그 조금씩 다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이카가 이제 무상원조고 우리가 큰 이제 EDCF는 큰 회사 같은 데들이 사실은 뭐 그 하고 있어요. 뭐 삼성중공업이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코이카 같은 데는 우리 단체라든가 개인이 참여할 여지들이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기를 보시면은 사업 형태를 보면 국별 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에 봤더니 여기는 우리는 교육 쪽으로 해줘.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기로 해서 그러면 청년 교육으로 해줘. 기술 대학이나 뭐 기술 훈련 센터나 이런 걸 지어준다. 그리고 국가하고 해갖고서는 뭘 턱턱 해주는 겁니다. 그게 국별 협력입니다. 이거 이제 회사가 하기도 하고 이제 단체에서 이걸 맡아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연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연수는 공무원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그러는 건데요. 주로 이제 공무원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식적인 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수생 초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우리가 파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카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그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게 쫙 뜹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봉사단을 파견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령대에 관계없이 지금은 이제 그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연령대나 이제 하게 되어 있고, 다만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장 선생님을 은퇴를 하셨는데 부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디 가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이 건강검진에서 떨어지셨어요. 그 전에 건강검진을 잘 안 하셨는지 건강검진을 한 결과 이게 나가기 어려우시다. 그래갖고 이제 좀 더 건강을 챙긴 다음에 나가셔야겠다. 그래서 결국 못 나가셨어요. 근데 가시면은 만약에 개도국에 이제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으신데 가시면은 이제 어떤 보건 시스템이 우리나라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SOS에서 빨리 그걸 다른 나라로 주변국이나 우리나라로 이제 모셔오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강 관리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은 뭐냐면 갑자기 뭐 홍수가 났다, 지진이 났다, 해일이 났다 그러면 이게 우리 적립했던 돈에서 빨리 나가야 됩니다. 이 외교부가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인도적 지원이고, 민간 협력은 뭐냐면 코이카가 다 돈을 쓰지를 않고 이제 코이카는 정책적으로 이제 어디랑 파트너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그래서 이런 민간 단체 NGO에서 받아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NGO와 기업과 코이카가 같이 하는 3자 협력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기업만 코이카가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코이카가 이제 관이고, 그 다음에 민간하고 같이 협력하는 이런 시스템, 여기에도 이제 돈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국제기구와 이제 협력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개별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게 글로벌 연수나 해외 봉사단이고, 그 다음에 단체로 참여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민간 협력, 인도적 지원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업 분야를 보시면 지금 교육, 보건, 공공행정, 그다음에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범 분야, 이제 환경, 여성, 인권, 이제 ICT, 기후 변화 등 이런 분야의 사업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몽골 같은데 우리가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주민등록증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SDG라고 보셨잖아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17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17개 목표 있지만 그 안에 또 세부 목표가 169개가 있어요. 각 목표마다 세부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주민등록증 이렇게 사람 숫자, 국민 숫자가 몇 명인지 세고 주민등록 이거 하는 게 그게 그 세부 목표에 들어가 있어요. 몇 명인지도 모르는 나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노하우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중에 이제 e-거버먼트, 그래서 정부가 이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ICT로 하는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중점 협력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2021년도 거부터가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걸 못 바꾸긴 했는데 거의 비슷하고 여기에 몇 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11개가 이제 우리 중점 협력국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몇 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구소련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미 국가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올해는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키르기즈스탄이라든가 이렇게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이제 지금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넣고 이제 몇 군데 빼서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약간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세계 뭐 200개국을 다 200개국 중에 뭐 선진국 빼고 막 150개국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너무 조금씩 하게 되니까 성과를 못 보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과 또 저쪽에서 준비가 된 데와 골라서 어디다 할까 여기에다 우리가 한 50% 하자. 이런 50% 이상은 이 국가에 하자 그래갖고 여기에 말하자면 ODA 돈이 많이 가는 데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 나라마다 이제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정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느냐, 효과를 잘 낼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고릅니다. 골라갖고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요런 나라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조금 아까 그거는 참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기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오늘 제가 줌으로 나가다 보니까 방송 나가다 보니까 제가 농담도 별로 못하고 엄청 딱딱하게 원래 이거보다 훨씬 재밌게 하는데 이게 혹시 말이 헛나가진 않을까 무지하게 조심하면서 해갖고 재미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야 무슨 강의를 저렇게 딱딱하게 하냐 재미 되게 없다 그러셨을 텐데 원래는 제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잘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강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